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16쪽, 지난주 이어서 부동산 정책론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론까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216쪽의 부동산 정책론. 자, 이렇게 집합 금지가 내려졌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혼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수강생이 없지만, 여러분들 원래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대로 원래 짜여진 스케줄대로 들으시면 되고, 이렇게 실강으로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우리 앱라이브 나가고 있죠. 그죠? 예, 그 앱라이브 시간 딱 맞춰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수업 이렇게 실제로 앉아 계시진 않지만 마치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그 다 핑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했네. 그래도 합격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도 불합격자가 나오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너무 비관하시다 보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저도 바짝 차릴 테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합심해서 요 난관을 한번 잘 극복해 보아요, 우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아무도 없지만 마치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앞에 수험생들이 실제로 수업 듣는 것처럼 이렇게 미친놈처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냅시다. 화이팅입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 수업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 그랬죠. 예.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이거든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외부 효과, 세 번째는 공공재와 무임승차, 네 번째는 정보의 불확실성, 비대칭성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공공재와 외부 효과는 공부를 좀 따로 해보셔야 되는데, 자, 공공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처럼 수명이 긴 재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내구재라 그랬고,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 있어서 공동 소비할 수 있고, 비배제성이 있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비경합, 비배제, 공동 소비, 무임승차. 그래서 시장에 맡기면 너무 과소 생산되니까 수요 추정이나 공급을 정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라는 건 거래 당사자 행동이 아닙니다. 제3자의 행동 때문에. 두 번째는 의도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시장 기후를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첫 번째는 제3자, 두 번째는 의도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시장 기후를 통할 필요가 없다.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와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있는데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세 가지 정도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누가 커요? 그러면 사적 비용은 작아지고요.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그랬죠. 예. 시장에 맡기면 과대 생산이 됩니다. 아까 공공재는 과소 생산됐었는데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생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얘는 핀피, 님비 중에서 그랬습니다. 님비 현상과 관계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토지정책 수단이라고 해서 이직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직간, 이용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있었는데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이용규제고요. 결국 시험은 직간 싸움으로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시작.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이 간접이고 그 외에 뭐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것들은 싹 다 직접 개입이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개발권 양도제도 TDR 시행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 종합토지세, 공한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한 번 더. 개발권 양도제도 TDR,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한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라는 거 있었죠.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오랫동안 비축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개발하거나 매각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장점 3가지 그러면 계획 환수 값싸게라는 장점이 있었죠. 단점 3가지 그러면 매입비, 관리,
투기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수업했었던 부동산 정책론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옆에다가 뭐라고 일단 적어두시면 좋냐면 환지 방식은 재개발이 아닌 신개발입니다. 신개발이라고 한번 써주시고, 환지가 뭔지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이 둘을 혼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꽃은 환지 사업입니다. 환지. 그래서 한자로 해석을 한다면 토지로 다시 되돌려 준다는 건데 되돌려 주기 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황무지가 있어. 황무지. 여기가 불모지가 있어. 불모지. 여기는 갈대밭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억새풀이 이렇게 자라고 여기 노랑이 있는데 뭐 오급수면 오급수 악취도 나고 물고기도 못 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돌산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됐고 어쨌든 여러분들 느낌상 이런 땅은 소지죠. 소지 기억납니까? 소지. 예, 그러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땅을 깔끔하게 구획 정리를 해요. 깔끔하게 구획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지 사업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었냐면 구획 정리 사업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깔끔하게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그랬죠? 택지라 그랬죠. 택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건물요? 주택, 상가, 공장. 그러면 예전에 필요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필요해집니다. 뭐가 필요해집니까? 기반 시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산 있을 때는 도로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돌산 있을 때는 학교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곧 여기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로 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 충당의 땅으로 땅을 좀 가져가요. 이 땅을 갖다가 채비지 뭐 그래. 비용 충당이라고 해서 공익 목적의 땅으로 땅을 좀 남겨둡니다. 이걸 보류지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땅을 원토지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재분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분배한다. 이걸 갖다 우리는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택지가 아닌 땅을 깔끔하게 택지 개발을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되돌려받는 땅의 양의 크기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작아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도로 냈잖아요, 방금.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환지는 되돌려받는 땅의 양이 크기가 적어진다라고 해서 가만지 된다 그래요. 가만지. 오케이? 예. 그러면 가만지 되면 난리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지. 원래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돌산 가지고 있었잖아요. 황무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불모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깔끔하게 구획 정리된 땅을 택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환지 사업이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환지에서 금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매입 또는 매각. 자, 매입이나 매각이 뜨면 무조건 X야. 매입이나 매각이 뜨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땅을 사와서 팔아먹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택지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토지로 다시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땅이 채비지고요. 공공용지가 보류지거든요. 그거 제외한 토지를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또 재분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개발 땅을 소지가 되겠죠.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그래서 사실 2000년도 이전까지는요. 2000년도 이전까지는 환지 사업이란 말을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 사업이 환지 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환지, 구획 정리 약간 좀 이름이 촌스러워서 환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 갖춘 도시형 토지로 이용 가치가 높은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키는 개발을 환지라고 하고 환지는 신개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우리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지 자체가. 그러니까 환지는 대충 어떤 건지를 좀 기억하시고 금지 단어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한다, 매각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X. 나중에 토지를 되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가 땅을 사서 택지 개발을 하고 되돌려주는 방식은 공영개발이라고 나중에 배우세요. 그러니까 공영개발과 환지는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환지 방식은 택지 개발 사업 이후에 원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되돌려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와서 다시 팔아먹는 형태 방식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지 끝났고. 두 번째가 토지 선매제도라는 게 있는데, 선매제도는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선매라 하면 시군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 첫 번째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당연히 선매할 수 있고, 공익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였는데, 이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원래 허가받을 때 제출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선매자라 그래요. 선매자를 지정해서 이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선매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매제도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단어가 뭐냐면 강제로 수용한다라는 말이 뜨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매수 중에서 협의 생략하고 매수란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아니면 매수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게 선매지. 선매는 강제성을 띈다 또는 수용한다 이런 말이 뜨면 무조건 X입니다. 협의 매수 또는 협의를 생략하고 그냥 매수하는 방식이다라는 표현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요 두 개는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게 끝날 때 둘 다 구역으로 끝난단 말이야. 구역으로. 근데 하나는 무슨 구역이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일단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아니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개발 제한 구역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두 번째,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세 번째,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고요. 지정하는 사람은 지정권자라 그래요.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개발 제한 구역은요. 지정권자가 국장입니다. 국장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정 목적이 다르죠. 한번 들어보시면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 그럴 우려 이렇게 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좀 이렇게 느낌이 좀 필요합니다. 어떨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어떨 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좀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둘 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실시되고 있는 동이 딱 4개 동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지금은. 그래서 강남구에 3개 동과 송파구에 1개 동 해서 총 4개 동이거든요. 청담동, 유명하죠. 대치동, 유명하죠. 삼성동, 그 다음에 송파구의 잠실동. 그래서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요 4개 동입니다. 근데 요 4개 동은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 맞습니까?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데는 보통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럴 때는 뭐를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자, 강남구를 기준으로 가면 강남도 약간 강남구의 외곽 지역이 있어요. 강남구의 외곽지 주로 이제 저기 성남 경기도랑 경계되는 부분이 주로 외곽지인데요. 거기 가면 뭐 세곡동, 내곡동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린벨트 많아요. 개발 제한 구역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좀 보존하거나 아니면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정말 위치가 좋은 곳에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히 상승, 그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약간 거기 외곽에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무질서하게.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에. 그다음에 자연환경 같은 걸 좀 보존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런 느낌으로 내용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용어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말이 나오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구나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토지 적성 평가는요. 개발과 보존의 한판 뜹니다. 이 땅을 개발해야 될까 보존해야 될까 항상 우리가 이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개발 쪽으로 쓸까 보존할 쪽으로 쓸까 이렇게 경합이 붙었을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토지 적성평가 제도고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이게 시험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은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붙었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토지 적성평가 제도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고 넘어가세요. 토입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토입활.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토입활, 토입활 이렇게만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토입활이 포함되어 있는 게 토지 적성평가제도.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요. 개발 부담금제라고 합니다. 개발 부담금제. 개발 부담금제.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래도 되고요. 개발 부담금제 그래도 됩니다. 이때 개발이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용객의 변경, 그 밖에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놈이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에게 기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개발 이익이다 또는 개발 부담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안 되냐면 물가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은 개발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가 상승분 아니죠? 정상 지가 상승분 맞습니다. 사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물가 상승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개발 이익에서만 요거 물가 상승분 하면 안 되고 정상 지가 상승분. 그래서 개발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 소유자나 개발하는 놈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아니면 토지 이용객의 변경으로 인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의 이익을 얻었다. 그랬을 때는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 그랬을 때는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하는 게 개발 이익 환수 제도고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구차하는 것이 개발 부담금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있어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보시면 개발 부담금이란 개발 이익 중 이 법에 따라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고 그것에 따라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의 이름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7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일단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그리고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신고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취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해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민법 시간에 취소, 무효, 해제 이런 거 배웠거나 앞으로 배우실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계약이 유효하게 된 게 아니야. 그럼 그것들이 확정된 날로부터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계약 체결로부터 신고했던 그 계약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 더 신고해야 돼. 30일 이내.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다면 신고는 몇 번만? 한 번만.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게 되지 않았다. 무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한 번 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30일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어떤 걸 공부하시냐면 뭐로부터 30일인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첫 번째 거.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인데 혹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뭐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효, 해제, 취소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상당히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있고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주택법의 규정이 있어요. 제가 1월달 가서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정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도 부르냐면 투기지역이라고도 불러요.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시는 주택법의 규정이 있는 거고 투기지역, 지정지역은 소득세법의 규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11번에 주택조합이라는 거 있죠.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리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직리 이렇게. 그래서 왕십리 아니죠. 청량리 아니죠.
지직리 맞습니다. 지직리 맞습니다. 청량리 아니죠. 왕십리 아니죠. 지직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토지용을 갖다가 한 8개, 아니 토지 정책 수단 아니면 부동산 정책 수단을 8개 정도 알려드렸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자, 미개발 토지가 있어요. 아직 개발되기 전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깔끔하게 택지 개발을 해요. 그래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도시형 토지로 전환시켜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의 이름은 뭐다? 환지다, 환지. 환지에서는 매각에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매라는 게 있었죠, 선매. 기억나십니까? 선매는 공익사업용 토지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했어. 근데 그 원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는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수나 협의 매수. 절대로 뭐가 뜨면 안 된다 그랬죠? 수용이 뜨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구역 2개 기억납니까? 혹시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었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겠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구역인지 한번 얘기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은 뭐죠? 개발 제한 구역. 국장이나 시도지사가요. 투기적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오케이? 구분되십니까?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건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이건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갑니다. 개발 사업을 했어요.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를 변경을 했어요. 그렇더니만 지가가 너무 뛰어. 그래서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이익 환수제도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가 징수되는 금액 이름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를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거다. 물가 상승분 아니다 그랬습니다. 물가 상승분 아니다. 정상 지가 상승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일단 계약이 유효하다면 한 번 신고입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따로 정리하시는 게 뭐로부터 30일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조합의 종류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공법 시간 다 배웁니다. 지직리, 왕십리 아니죠. 청량리 아니죠. 지직리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정책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책을 좀 넘기셔서 지역지구제라는 거 한 장 넘기셔서요. 지역지구제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시험에 나올 때는 그냥 지역지구제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용도지역지구제, 이렇게 해서 용도란 말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 그냥 지역지구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역지구제 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여기도 주택이 있어요. 여기도 주택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장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부의 외부 효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놓는다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전용 주거지역 안에는 공장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이용을, 아까 주공 있는 건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었단 말이야. 얘를 어울리는 토지 이용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 그래서 우리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이직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는데, 지금 배우시는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의 배비 효과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지역지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요, 부동산 공법 제일 처음에 배우시는 법률 이름이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과 지구와 구역으로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지역지구구역제인데 줄여서 그냥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다루는 지역지구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최근에는요. 그럼 어디서 시험에 나오냐면
어디서 시험에 나오냐면 부동산 공법에서 다루는 지역지구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볍게 이 정도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페이지를 좀 한 장을 더 넘기셔서요. 221쪽을 펴시는 겁니다. 221쪽. 자, 221쪽이요. 221쪽에 하시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 정리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계획이 3개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해서 3개 계획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2개를 묶어서 도시군의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그냥 도시군 계획이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그럼 당연히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의 무슨 계획과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뉘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시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장기 플랜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제시하는 조금 추상적인 계획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이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밑에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이에요. 그에 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계획으로서 잘 보세요. 토지 이용부터 시작해서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웠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개론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설명해 놓고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낸다든지 아니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설명해 놓고 이것을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설명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X다 정도만 아주 가볍게 무겁게 말고요.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여기까지만 듣고도요. 온지 X인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잘 듣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온지 X인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종합계획이고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게 기본이 되는 계획이고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관리계획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개발, 정비, 보존으로 출발해서 토지용부터 뭐 보건, 복지, 안보, 문화 쭉 나와요. 그럼 문화 등에 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란 말이 중요합니다. 토지용을 조금 합리화하고요. 기능을 정진하고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4가지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다른 건 틀리게 낼 이유가 전혀 없고 전부인지 일부인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인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전부 아니죠. 전부 또는 일부 아니죠. 일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계획 3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다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혹시 1차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공법을 안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 개론 시험에 공법이 나오면요. 좀 이렇게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황당함을 갖다가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사실은 공법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제가 이거 강의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선생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과 지구단위 같은 계획 같은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강의를 했는데 만약에 고상철보다 더 잘해봐. 더 잘할 거야 아마.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산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개론만 열심히 하고 혹시 부동산학 개론에 공법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 나올 만큼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 정도만 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나도 더 하고 싶어. 근데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상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 일단 계획 3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용도 지역이 있고요.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 관련해서는요. 용도 지역이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중요하고 용도 지구는 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용도 지구는 뭐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이고요. 용도 구역은요. 경관이나 안전 쪽보다는요. 아까 개발 제한 구역 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무질서 낙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면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결정하는 지역이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지역 지구지의 뭐니 해도 핵심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자, 그럼 지금부터 용도 지역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해야 됩니다.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게 도관농자예요. 도관농자. 그래서 도관농자 4개를 지정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역과 지구를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 오케이.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심지어요. 지구는 지구끼리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지역끼리 중복 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과 지역끼리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뜻은 용도 지역끼리 중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야, 너 도시지역도 하고 너 안 되겠어 가만히 있어봐. 너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관리지역도 하고 안 되겠어. 너 농림지역도 해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끼리의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뜻. 오케이? 근데 용도 지역은요, 우리가 443으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443. 뭐로 공부해 주셔야 된다고? 443. 443의 의미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1번에 있는 도시 지역은 또다시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상공록. 그러면 4개 중에서 도시 지역은 또다시 주상공록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거지역을 또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이야. 주거지역을 3가지로 나누면 이거는 전일준. 그래, 전일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다 암기하고 넘어갑시다. 요거 암기 못하면 오늘 안 쉬어. 나 안 쉴 거야. 그 필리버스터라고 혹시 알아요? 몰라서. 아무튼 막 그냥 계속 나는 계속 할 거야. 막 이제 무제한 발언을 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요거 오늘 지금 요 앉은 자리에서 못 외우면 오늘 안 쉰다. 자, 갑니다. 용도 지역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의 종류는 443에서 4개, 3개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4개가요. 도관농자예요. 도관농자. 그럼 도관농자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은 또다시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이 이게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또다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일준입니다. 전일준의 의미는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전용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에다가 플러스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보완된 게 준주거지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용에서 일반으로 가고 일반으로서 준주거로 가면 갈수록 용적률이 상향이 돼요.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종상향이라고 그래요. 종상향. 그러니까 종상향이 되면 이제 종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용적률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가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많이 향상되겠죠. 일반 분양분이 늘어날 테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죠? 예. 근데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요.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요. 근데 전용은 양호한으로 출발해야지 무조건 전용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은 편리한으로 출발해야지 무조건 일반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전용이 있었죠. 전용. 그다음에 일반이 있었죠. 일반. 근데 양호한 그러면 전용이었고요. 편리한 그러면 일반이었죠. 그래서 받침을 잘 보세요. 양호한 그러면 전용 두 번째 글자. 양호한 그러면 전용 하시면 되고요.
편리한 그러면 일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응 받침은 두 번째 글자에 이응 받침이 나도 하기 싫어 이런 거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먹고 살라고. 어? 이 앉은 자리에서 내가 다 외우라고 해놓고 암기 못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양 빠지니까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암기 방법 알려줄 때 막 썩은 표정 짓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거 안 만들어 온다. 상처받는다. 마상.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해야 돼요. 격려해 주시고. 너도 고생 많다 진짜. 내가 외워줄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알겠죠? 예. 다시 할게요. 나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양호한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 하시면 돼요. 편리한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양호한으로 출발하는 전용 주거지역은요. 그 주택 구조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조로. 편리한으로 출발하는 일반 주거지역은요. 층수로 구분하고요. 층수로. 그럼 주택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인데 단독주택이면 1종 전용이고요. 공동주택이면 2종 전용이에요. 그래서 1종 전용에는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되냐면 양호한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단독주택 중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면 이건 2종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요. 저층, 보통 4층 기준으로 보는데 저층이면 1종 일반이고요. 중층이면 2종 일반이고요. 중고층이면 3종 일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요 종사에서도 이렇게 1종에서 2종으로 가고 2종에서 3종으로 가면 용적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종상향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준주거는 주거에서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거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주상공록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상공록 중에서 주거지역의 종류 세 가지 전일준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도지역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역끼리의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중에서 우리는 용도 구역과 용도 지구는 뭐 됐고요. 용도 지역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용도 지역은 도관농자로 나뉘어집니다. 443.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도관농자 중 도시지역은 또다시 네 가지로 주상공로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도 주거지역은 또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일준. 근데 양호한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 되고요. 편리한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데 양호하면서 단독주택 중심이래 그러면 1종 전용. 양호하면서 공동주택 중심이래 그러면 2종 전용. 편리한 그러면 일반인데요. 저층 주택 중심이면 1종 일반. 중층 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그 다음에 중고층 편리하면서 중고층 중심이면 3종 일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거에서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고 여러분 이거 이해했다는 그 어떤 확신을 저한테 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합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어떻게 지정해야 되냐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용도 지역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4, 4, 3입니다. 출발할까요? 처음에 대분류 4개 시작.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일 첫 번째 있는 도시지역을 또다시 4가지로 시작.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을 또다시 443의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로 구분하면 전일준 하시면 됩니다. 뭐죠? 전용, 일반, 준주거. 양호하면 전용이죠. 자, 양호하면 전용인데요.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전용,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전용. 편리한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저층이면 1종 일반, 중층이면 2종 일반, 그다음에 중고층이면 3종 일반. 주거에서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 이렇게 해서 머리에 계획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 환지란 거 기억납니까? 환지. 선매 매수하는 거 수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 비교 좀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는 거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한판 떴을 때 요거 조정하는 제도 토입할, 토양입지, 활용 가능성이 포함된다 그랬었고요.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한 이익을 환수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확정된 날로부터, 무효 같은 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택조합은 지직이 있다 그랬고,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어울리는 걸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부해배비 효과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용도지역지구제 또는 지역지구제로 하는데, 지역지구제는 말 그대로 지역과 지구와 구역으로 국토를 갖다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계획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시군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 증진, 중복되지 아니하기 지정하는 거고, 용도지역은 443, 도간농자, 도는 주상공로, 주는 전일준, 세부 내용은 양호하냐, 편리하냐로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다음 주택구조, 단독과 공동으로 1종, 2종, 그 다음에 주택층수, 저층, 중층, 중고층 가지고 1종, 2종, 3종. 오케이? 그리고 주거에서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거 준주거.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본다면 1종에서 2종으로 가고 2종에서 3종으로 가고, 그러면 이걸 종상향. 물론 3종에서 준주거로 가도 종상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지만 그 중개업자하고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지금 아직 자격증 따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용어 부분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부동산 관련 용어들은요. 기억을 좀 하시고 책을 조금 쭉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22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4로 갑니다. 224로 가시니까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는데요. 임대주택 정책은 좀 쉬셨다 할 거예요. 그런데 임대주택 정책에서 뭘 공부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를 공부할 건데, 자율화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는 가볍게만 터치를 할 거예요. 선분양이 뭔지, 후분양이 뭔지. 그 다음에 조세 정책에서는 딱 3가지 공부할 거거든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에 내야 될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또는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누가 세금 많이 내는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했을 때 주택 공급 동결 효과라는 게 나타난대요. 그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첫 번째로 공부하시는 요 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과 임대료를 보존하는 정책과 공공주택 정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서 방금 임대료, 자 보세요. 임대료 뭐가 있고 규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임대료 뭐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고, 보조.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약간 글씨가 좀 이상하네. 글씨 좀 못 알아보겠다고 막 판사는 괜찮은데, 이게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아직 제가 요거 이제 아직 익숙하지 한 게 아니거든요. 매년 써왔던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쓰는 거라서. 그래서 적응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려고. 전자칠판 글씨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잘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글씨 못 알아보겠다고 막 게시판에다가 남들 다 보는 게시판에다가 막 글 올리고 지랄하고 막 그러더라고. 미안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공공주택 정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부재는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이 불변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공급이 불변하는 정책이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한데, 임대료 규제에서 공급이 감소되고 임대료 보조에서 공급이 증가된다는 것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제할 때 왜 공급이 감소되고 보조할 때 왜 공급이 증가되는지가 핵심이니까요. 이거 좀 쉬었다가 저는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 아주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공급 불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정치 종류가 5개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 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원래 김현미 장관에서 우리 변덕흠이신가요? 하여튼 그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하셨던 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릴 거래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 시험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통합, 그 다음에 장기전세 이렇게 한 8개 있는데 5개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반드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임대주택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정부가 규제도 다 하고 있고요. 보조도 다 하고 있고 공공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정책이고 상당히 시적절한 그런 시사성 있는 내용과도 부합이 되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여기부터 임대주택 정책 교재 페이지 224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쉬겠습니다.